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어제 경북 포항에서 훈련 중이던 해군 해상 초계기가 추락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최근 군용기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만큼 정확한 원인 규명과 함께 운용 중인 장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만나보시죠. 인공지능을 장착한 피지컬 AI 모델 기반의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국제적 경쟁이 점차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고 새로운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정부가 연구단체들과 미래융합 포럼을 열었는데요. 현장에 권석화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멋지게 걸어나갈 준비 돼 있어? 요청에 따라 로봇이 이해했다는 제스처를 취한 뒤 두 발로 힘차게 걸어나갑니다. 최근 인공지능과 첨단 센서, 구동장치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로봇 연구단체들과 공동으로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전략 포럼을 열었습니다. 참가자들은 글로벌 기업들을 중심으로 산업용 로봇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고 컨소시엄 등을 통한 협력도 활발해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다른 데이터를 어떻게 잘 활용하는가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또 그래서 이제 결국 국제 협력적으로도 저희 카이스트뿐만이 아니라 다른 해외 대학이나 기관들도 다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특히 휴머노이드 기술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정책적 지원이 중요하다면서 이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더 늦지 않게 우리가 자금 투구가 중심을 잡아주면 아마도 우리 젊은 연구자들이 더 많은 기회를 가질 거고. 정부는 이번 포럼이 차세대 휴머노이드 개발을 위한 민관 협력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인력 양성과 투자 확대를 약속했습니다. 전문가 협업 시스템도 구축하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저희가 예산의 어떤 기준으로 숫자를 양성할 수 있는 숫자를 따져봤더니 한 1,000여 명 되더라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로봇학회와 같이 시점과 중요도 또는 이런 걸 가지고 기본적인 로드맵을 했습니다. 기술 패권 시대 융합 기술의 결정체이자 미래 신산업의 핵심 동력인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 개발을 위한 긴밀한 산학연 협력 체계 마련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YTN 사이언스 권석화입니다. 로봇 의수는 사람의 팔이나 손을 대신해 정교하게 사물을 짚고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인데요. 단순한 동작 신호만으로 물건을 정밀하고 안전하게 잡을 수 있는 초경량 로봇 의수가 개발됐습니다. 임늘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봇 팔을 착용한 사람이 블럭을 잡고 들어 하나하나씩 정확하게 옮깁니다. 이번에는 로봇 팔을 이용해 자연스럽게 옷을 개기도 합니다. 국내 연구팀이 기존 로봇 의수보다 정밀하게 손가락 동작을 구현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근전도 센서가 근육에서 나오는 전기 신호를 감지해 사용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손동작을 제어하는 방식입니다. 연구팀은 로봇 의수의 손끝으로 물건을 집을 수 있는 기능과 물건 모양에 맞게 감싸쥐는 기능을 동시에 구현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저희는 단순한 구조로 두 가지 방식을 혼합하여 각 방식의 장점을 통합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개발하였습니다. 사절링크 방식의 정밀하고 강한 손끝 짚기 동작과 와이어 방식의 형상 적응 파지 기능을 동시에 구현하면서 특별한 제어 없이 잡는 물체에 따라 자동적으로 각 파지 동작이 수행됩니다. 이 때문에 로봇 손이 보다 자연스럽고 정밀하게 움직이며 안정적으로 물건을 집을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하나의 모터로 여러 동작을 조절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기존 의수보다 무게를 대폭 줄였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용자 중심의 기술 개발을 통해 실제 사용자분들에게 실용성과 효과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술 개선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며, 이렇게 로봇 의수에서 도출된 기술들을 휴머노이드 로봇에도 적용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구팀은 핵심 기술에 대한 특허 출원을 완료하고 실제 사용자 대상 시험 평가도 완료해 본격적인 상용화 절차에 나섰습니다. YTN 사이언스 임늘솔입니다. 국내 민간 우주 발사체 기업 우나스텔라가 자체 개발한 소형 발사체 우나익스프레스 1호기의 시험 발사가 성공했습니다. 우나스텔라는 그제 오후 11시 50분 고흥군 복례면 연포마을에서 우나익스프레스 1호기가 발사된 뒤 10km를 비행해 성공적으로 해상안전 설정구역에 낙하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나익스프레스 1호기는 길이 9.45m, 총 중량 2톤, 추력 5톤급 엔진을 탑재한 소형 발사체로 탑재체로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기계연구원 등이 개발한 물질 미세중력 시험 장치가 담겼습니다. 우나스텔라는 이번 발사가 우주항공청의 우주산업 부품 국산화 사업 스페이스 파이오니어 사업을 실제 발사에 적용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이 자국 첫 소행성 탐사선인 텐원 2호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관영 신화통신은 텐원 2호가 어제 오전 1시 31분쯤 중국 스촨성 시창 위성 발사장에서 발사됐고 발사 18분 뒤 궤도에 진입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국가항천국은 이후 텐원 2호의 태양 전지판이 정상적으로 펼쳐졌고 관련 장치도 순조롭게 잠금 해제됐다며 발사 성공을 선언했습니다. 텐원 2호는 지구 근접 소행성인 카모오 알레바에 접근해 표본을 채취한 뒤 2027년 말 지구 궤도로 돌아와 표본이 든 캡슐을 대기권으로 떨어뜨릴 계획입니다. 텐원 2호가 성공적으로 임무를 완수하면 중국은 일본과 미국에 이어 소행성 표본을 채취한 국가 대열에 합류하게 됩니다. 2020년 노벨 화학상 수상자인 제니퍼 다우드나의 이름을 딴 슈퍼컴퓨터가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렌스 버클리 국립연구소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미국 에너지부 크리스 라이트 장관은 컴퓨터 제조사 델과 GPU 칩 제조사 엔비디아 등과 협력해 내년 가동을 목표로 새 슈퍼컴퓨터를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우드나로 불리는 이 슈퍼컴퓨터는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를 개발한 공로로 지난 2020년 노벨 화학상을 받은 UC 버클리 제니퍼 다우드나 교수의 이름을 땄습니다. 앞으로 5년 안에 지구 온도 상승폭이 기후재앙의 최대 마지노선인 2도를 초과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WMO, 세계기상기구의 분석인데 가까운 미래에 최악의 가능성을 제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람 체온을 크게 웃도는 극한 폭염과 최장기간 이어진 열대야, 무려 16차례나 이어진 시간당 100mm 이상의 물폭탄. 지난 2024년 우리가 겪은 이해하기 힘든 기상이변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심한 이상 기후 현상이 앞으로 5년 내 또다시 나타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WMO 세계기상기구는 지난 28일 지난해 지구 연평균 기온이 사상 처음으로 1.5도를 돌파한 가운데 앞으로 5년 내 산업화 이전보다 한 해 기온 상승폭이 2도 이상을 기록할 확률이 적어도 1% 수준으로 존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1.5도를 초과하는 해가 나타날 확률은 86% 수준으로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지속적이진 않지만 앞으로 몇 년간 온난화가 더 유지되며 위기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우려한 건데 가까운 미래에 지구 기온 상승폭의 최대 마지노선인 2도마저 뚫릴 수 있는 상황이 제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기후학자들은 지구기온 상승이 2도를 넘으면 경험하지 못한 심각한 기후재앙을 맞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미 1.5도 한계선만 진입해도 곳곳에서 위험기상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아직 한계선이 지속적으로 뚫리는 건 아니지만 일시적으로 넘더라도 위험기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앞으로 5년 내 전 지구 기온이 역대 최고를 기록한 지난해를 뛰어넘을 가능성도 80%나 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5년 평균 기온이 과거 60년보다 높을 확률이 전 지구와 동아시아는 100%, 우리나라는 98.9%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기상청 근미래 기후 예측 시스템 예측 결과에 따르면 향후 5년 평균 기온은 과거 60년 평균보다 전 지구는 1.07도씩 높을 것으로 동아시아와
우리나라는 각각 1.5도씨, 1.68도씨 높을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특히 앞으로 5번의 겨울 동안 북극 온도 상승은 전 지구 평균에 비해 3.5배 이상 클 것으로 예측돼 극한호우와 극한폭염 등 한반도를 비롯한 세계 곳곳의 위험 기상은 더 빈번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스위스 빙하 붕괴 산사태 당시의 새로운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마을 90%가 흙더미에 묻히면서 홍수 위험 경고도 나왔습니다. 한상욱 기자입니다. 산간마을이 산사태에 묻히는 순간입니다. 거대한 먼지 구름이 산 아래로 밀려 내려오기 시작하고 얼음덩어리와 암석, 흙들이 순식간에 마을을 덮칩니다. 빙하가 붕괴하면서 대규모 산사태가 났고 마을 90%가 흙더미에 묻혔습니다. 산사태 경보 시스템 덕분에 마을 주민 약 300명은 미리 대피했습니다. Ultimately, what happened yesterday, while we don't know precisely what the chain of events was in the last hour to minutes before it all kind of crashed down into the valley, ultimately the ice of the glacier and the large amount of rock that had been deposited on top of the glacier came crashing down. 산사태 다음 날 찍은 위성 사진으로도 이번 산사태의 규모를 알 수 있습니다. 마을이 있던 자리에 황토색 흙더미만 보입니다. Sieht man immer bei Regen, dass es diese Abrutsche gibt mit Geröll und so, weil der Regen natürlich schwemmt, oder? Und es hat viele Spalten und der Regen geht da rein und dann rutschen. 마을을 가로지르는 론자강이 산사태로 막힌 후 작은 호수를 형성하기 시작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전문가들은 호수가 불어나면서 홍수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YTN 한상욱입니다. 국내 축산 농가는 가축 사료용 작물인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요. 최근 농촌진흥청이 종자 생산부터 건초 가공까지 국산화하는 데 성공하면서 자급 기반을 앞당기게 됐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농기계가 이탈리안 라이그라스를 수확하고 있습니다. 농진청이 지난해 개발해 올해 처음 공개한 신품종 스파이더입니다. 이탈리안 라이그라스는 소나 말 등 가축이 먹는 풀사료 원료로 대표적인 국내 겨울철 사료 작물이지만 그동안 종자 대부분을 해외에서 들여왔습니다. 스파이더는 기존 수입 품종과 비교했을 때 생산성이 14%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존에 있는 품종보다 생산성도 높고 이렇게 잎도 두꺼워서 농가 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농진청은 신품종 개발뿐만 아니라 종자 생산부터 건초 가공까지 모든 과정을 아우르는 기술을 확보했습니다. 종자 건조기 개발로 장마철에도 안정적인 종자 생산이 가능해졌습니다. 특히 뜨거운 바람으로 빠르게 건조하는 열풍 건초 시스템으로 만든 국산 건초는 수입 건초보다 36% 저렴합니다. 수입 건초가 키로당 500원에서 한 800원, 900원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먹이기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키로당 한 200~300원이면 구입을 할 수 있기에. 전국 5개 지역에서 실증 재배 중인 신품종이 축산 농가로 확산하면 풀사료 자급률은 더욱 높아질 전망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경북 포항에서 해군 초계기가 이륙 6분 만에 추락해 승무원 4명이 숨진 가운데 항공기가 공중에서 힘없이 회전하며 추락하는 화면이 잇따라 포착되면서 해군의 원인 조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시청자가 제보한 블랙박스 영상에는 낮은 고도로 날던 초계기가 공중에서 오른쪽으로 빙글 돌면서 추락하기 시작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확대해보면 항공기 오른쪽 날개가 완전히 지면 쪽으로 향할 정도로 심하게 기운 모습입니다. 또 다른 블랙박스 영상에도 기술을 바닥으로 향한 채 회전하면서 추락하는 초계기의 모습이 포착됐는데요. 사고를 목격한 시민들은 하늘에서 보통 항공기와 다른 이상한 소리가 들려봤더니 초계기가 심하게 낮은 고도로 날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해군은 참모차장 주관으로 사고 대책본부를 구성해 본격적인 원인 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초유의 해군 해상 초계기 추락 사고가 발생하면서 해당 기종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1995년 도입된 P3 계열 해상 초계기의 추락 사고는 이번이 처음인데 1년 365일 이뤄지는 정찰 임무와 훈련 등으로 혹사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활주로 착륙 훈련을 위해 이륙했다가 추락한 해군 해상 초계기 P3CK. 1995년에 도입된 8대의 P3C 초계기만으로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 뒤 지난 2010년부터 추가 도입한 해상 초계기입니다. 미국의 중고 P3B 8대를 개조한 기종인데 기존 P3C와 함께 바닷속 잠수함 탐지는 물론이고 어뢰와 폭탄을 이용한 공격도 가능합니다. 전장 35m, 전폭 30m 수준으로 16시간 동안 하늘을 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신호 식별 결과 적 잠수함으로 확인. 월크로 테크 어뢰 공격 준비. 평시에는 11명, 유사시에는 21명이 탈 수 있도록 설계됐지만 이번에는 교육 훈련을 위해 최소 인원만 탑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P3 계열 해상 초계기는 1960년대 초 미국의 방산업체가 개발했으며 이번에 추락한 P3CK를 포함해 모두 16대가 동, 서, 남해에서 정찰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성과도 거뒀는데 1999년엔 서해에서 중국 해군 잠수함을, 2017년엔 동해에서 러시아 해군 잠수함을 탐지해낸 사례도 있었습니다. P3CK의 추락 사고는 1995년 해상 초계기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이후 첫 사고로 기록됐습니다. 1년 365일 이루어지는 정찰 임무에 야간, 저공 비행 비중이 높은 편이어서 16대만으로는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잇따랐습니다. 실제로 8년 전엔 P3CK가 초계 임무 도중 대한미사일을 비롯해 모두 6발을 해상으로 투하하는 실수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정을 고려해 해군은 지난해부터 최신 초계기인 P8 포세이돈을 도입했지만 사고를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제주항공 항공기가 베트남 다낭공항에 착륙한 뒤 활주로를 잠시 이탈하면서 타이어 일부가 파손됐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복귀편이 14시간 이상 지연됐는데요. YTN이 관련 영상을 단독으로 확보했습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베트남 다낭공항에서 승객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항공사 관계자는 승객들을 설득하느라 진땀을 뺍니다. 현지 시각으로 그제 새벽 0시 50분쯤 승객 183명을 태운 제주항공 여객기가 다낭공항에 착륙한 뒤 활주로를 잠시 이탈했습니다. 활주로 오른편 완충지대로 잠시 벗어났다가 다시 올라오는 과정에서 랜딩기어 바퀴가 찢어졌고 승객 중에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제주항공은 이후 타이어 교체 작업을 진행한 뒤 한국에서 같은 기종의 대체기를 보내 복귀편에 투입했습니다. 하지만 복귀편이 당초 예정 시각보다 14시간 반 이상 지연되면서 승객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딜레이를 한꺼번에 시키는 게 아니라 1시간 뒤에 뭐 다시 하겠다, 1시간 뒤에 또 다시 하겠다 이런 식으로 딜레이를 시키더라고요. 활주로를 이탈한 비행기는 지난해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참사가 벌어진 비행기와 같은 기종으로 국토교통부는 활주로 이탈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YTN 최두입니다. 주요 수련병원의 사직 전공의 추가 모집이 끝났지만 대규모 복귀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도권 빅5 병원인 서울대병원과 삼성서울병원, 서울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은 다음 달 1일부터 수련을 재개하는 인턴과 레지던트 추가 모집을 마감했습니다. 접수를 연장해 받은 세브란스병원은 전공이 708명 모집에 70명만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른 병원들은 20에서 30여 명으로 두 자릿수 지원자를 확보했지만 세브란스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 관세 부과가 무효라는 미 법원의 판결 효력이 하루 만에 중지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관세를 계속 부과할 수 있게 됐는데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은 더 커지게 됐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등이 무효라는 원심 판결 집행을 일시 중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긴급 신청한 판결 효력 정지 요청을 받아들인 겁니다. 이에 따라 국가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와 펜타닐 대응 관련 관세가 위법하다는 1심 판결은 하루 만에 동결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도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각국의 관세를 계속 부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상호관세가 무효라는 1심 판결은 사법권의 남용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Last night, the Trump administration faced another example of judicial overreach. But ultimately, the Supreme Court must put an end to this for the sake of our Constitution and our country. 피터 나바로 미국 백악관 무역 담당 고문은 바뀐 건 아무것도 없다며 만약 법정 싸움에서 패소하더라도 다른 수단으로 관세를 부과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The tariffs remain in place. The court told us, they didn't all but tell us, they told us go do it another way. So you can assume that even if we lose, we will do it another way. 미국과 관세 협상을 벌이고 있는 우리나라도 협상 전략의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미 법원의 관세 무효 판결 하루 만에 효력 중지 명령이 이어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더 커지게 됐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하버드대 유학생 등록을 차단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시도가 법원에 의해 또 가로막혔습니다. 하지만 국무부가 유학생 비자 인터뷰를 일시 중단하면서 비자 발급 차질은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하버드대 졸업식 연단에 앨런 가버 총장이 서자 1분 넘게 기립박수가 이어졌습니다. 유학생 명단 제출 요구 등 트럼프 행정부 압박에 굴복하지 않은 데 대한 지지의 표시입니다. Around the world, just as it should be. 하버드대 졸업식 곳곳에선 트럼프의 외국인 학생 탄압에 대한 항의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We as international students in Harvard in the US, we are not enemies of the US. We don't hate the US. If we are here, it's because we admire this country. 이런 가운데 법원은 한 달 뒤 하버드의 외국인 학생 등록 인증을 취소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에 거듭 제동을 걸었습니다. 법원의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유학생을 받을 수 있도록 가처분을 인용한 겁니다. 하지만 전 세계 미국 공관에서 유학생 비자 인터뷰는 이미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SNS 검증 시스템이 마련될 때까지 인터뷰를 일시 중단하라는 국무부의 지시 때문입니다. There might be some delay, and what I'm told to encourage people to do is to regularly check to see when those spaces open. 국무장관이 지시한 중국인 유학생 비자 취소에 대한 기준에 대해선 안보상의 이유로 밝힐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유학생 비자 인터뷰 중단이 언제 끝날지 시간표를 제시할 수는 없지만 몇 주나 몇 달까지 걸리진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대미 수출 감소와 내수 침체 속에 지난달 생산과 소비, 투자가 모두 줄었습니다. 생산, 소비, 투자의 트리플 감소는 지난 1월 이후 석 달 만입니다. 통계청 4월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자동차와 반도체를 중심으로 광공업 생산이 0.9% 줄고 서비스업 생산도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전 산업 생산이 한 달 전에 비해 0.8% 감소했습니다. 재화 소비를 뜻하는 소매 판매 역시 통신기기와 컴퓨터, 의복 등을 중심으로 감소해 한 달 전에 비해 0.9% 줄었습니다. 설비 투자도 0.4% 감소하면서 두 달 연속 줄었고 공사 진척도의 합계인 건설 기성도 0.7% 감소하면서 두 달 연속 줄었습니다.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주택이 처음으로 10만 가구를 넘어섰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기준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주택이 10만 216가구며 이 가운데 5만 6,301가구, 약 56%가 중국인 소유라고 밝혔습니다. 외국인 보유주택이 10만 가구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전체 주택의 0.52%를 차지합니다. 국내 주택 소유 외국인 중 중국인의 비중은 지난해 6월 말 55%에서 6개월 만에 56%로 계속 늘고 있습니다. 중국인에 이어 미국인이 22,031가구를 소유해 22%로 뒤를 이었고
캐나다인이 6,315가구, 6.3%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5월 30일) 오전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오후 뉴스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